대법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KTX 재판 그 관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쫓아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473일에 이 글씨한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삶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누군가는 동지를 위해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강자 여갑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 나라의 법입니까?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승무원들의 분노에 찬 발걸음에 법원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잠시지만 대법정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게 예를 들 텐데 여기가 법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안 보인다는 지금 상황이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날 그녀들이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받은 재판의 진실이었습니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이름과 달리 2년 기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KTX 여승무원들. 2006년 한국철도공사 측에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집단 해고 통보. 결국 2008년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근로자가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철도공사 측의 상고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누구도 승무원들의 승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일부는 오늘 원고인 승무원 측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사법부는 결국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 패소한 여승무원들은 돌아갈 곳도 잃은 채 지금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승무원들은 아직도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협조적인 판결을 해왔다고 적힌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2015년 대법원 소속 법원 행정처에서 정리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그 가운데 KTX 해고 승무원의 대법원 판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큰 논란이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도 국정협력 사례로 소개돼 있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인 지난주 수요일. 쌍용차 해고자들 가운데 30번째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9년째 복직을 기다리던 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고 김주중 씨. 그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투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밤 12시에 나가서 아침 6시까지 일하고 잠시 쉬었다가 낮에 또 막노동을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상당히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최근까지. 정리해고 후 재취업의 길이 막혀 긴 생활고를 겪어왔다는 김 씨. 가족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은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쌍용차 사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대화를 거부했고 정부는 사태 해결을 외면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선 현장에는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강제 진압이 이뤄졌던 날 그곳에 고 김주중 씨도 있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전부터 판결이 이미 정해진 듯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달에 고등법원이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이 2014년 11월 13일 날 9개월 만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리불속행 사건이 아닌 사건, 그리고 그것도 고등 2심 판결을 뒤집는 사건은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겁니다.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이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부터 파기하기로 거의 생각하고 사실은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대법원의 판단이 오롯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지금. 남은 동료들은 사법부를 향해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파기환송 후에 4명의 동료와 가족을 또 떠나보냈어요.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과 맞바꾼 거잖아요. 6년을 힘들게 싸워왔고 버텨왔던, 하루하루 버텨왔던 노동자들에게 가슴에 좀 대못을 박는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했죠. 재판 뒷거래 대법원을 규탄한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법조인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각각 응하여 이들 대법관이 있는 한 대법원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대법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심장. 대법원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 잘못 내리면 우리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노동자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거래를 하고자 했던 인간들,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2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한 판사의 사표 제출로 인해 알려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우리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판사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고 청와대의 국정운영기자에 맞는 판결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숱한 의혹에 대법원은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5월 3차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사법부가 지난 정권과 사전 교감하면서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던 당시 변호사협회 회장, 즉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 이 문서들이 조사단이 공개한 98개의 문건입니다.
2014도 10978 내란 음모 등 피고인 이상호 외 6명,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외 유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잠시 휴정한 다음 장례를 정리한 다음 다른 판결을 이어서 선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는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치적 소송을 기획하기까지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 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합니다. 대법원이 지방의회, 그것도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빼앗는데 소송을 기획하고 개입을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를 설명한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부처의 문서이나 발견될 법한 문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특별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법원이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판결 등이 그 예로 나와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들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했거나 지시한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청와대 협조를 받기 위한 협상 추진 전략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파악한 또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은 그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가 무산될 경우 더 이상 유대는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문건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이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재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가 이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사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제목 옆에 내부, 대외비라고 강조해뒀습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역구 지방의원직은 유지되던 상황. 법원행정처가 이들 의원직을 박탈할 방안을 검토한 문건입니다. 여전히 수당이나 사무실 등 지자체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장을 시켜 행정소송을 내게 하자는 일종의 소송 사주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며 소송 종류와 청구 취지,
이유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우선 검토 지역으론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울산과 경남을 콕 집었습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사였던 통진당 재창당 움직임 견제 방안을 제시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대로 소송이 제기됐거나 청와대에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고서 통틀어 가장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를 징계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제주에 사는 강희철 씨는 소년 시절 가족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경찰에 검거돼 1981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뒤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1986년 강 씨는 제주 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다시 연행됐습니다. 요 앞에 건물이라는 거죠? 예, 요 건물 부지예요. 요거. 예, 저기는 일반 집이었는데 같이 합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후 85일 동안 불법 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했고 결국 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7번 번복했어요. 네. 7번 번복하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물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포기 상태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수능하는 게 정말 진짜 목숨을 부지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검찰 구형 무기징역, 법원 선고 무기징역. 지난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강 씨는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재심에서 조작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입증됐지만 강 씨가 받은 사과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네,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끼쳐드려가지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고. 네. 그 사과를 받으니까 마음이 풀리시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제 누명도 벗겨졌지만은 그 한마디가 그게 까부로 따질 수 없는 진짜 귀한 한마디더라고요. 강 씨는 그러나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까지 한 판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선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이제 간첩한 공소 사실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선고를 무기로 판결하더라고요. 그때 판사 얼굴 보셨어요? 예, 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판사를 이제 얼굴을 봤는데 그 옆에 이제 교도관들이 저 팔을 이제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판사를 기억하세요? 판사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리죠.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잖아요. 왜 안 잃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이 맺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강 씨는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회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법원의 공판 기록입니다. 강 씨는 모두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 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86년 5월 17일,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 혐의를 시인하는 첫 조서가 이미 검거 전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습니다.
강 씨가 구속된 것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당시 기록상으로도 강 씨가 6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 검거를 인정하더라도 구속되기까지 구금 기간이 20일에 이르는 불법 수사가 명확했습니다. 간첩 증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산 만년필과 스웨터, 넥타이, 허리띠 등 하나같이 증거 가치가 떨어졌고 그나마 영장 없이 불법 압수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강 씨는 조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뒷받침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 통보에는 오히려 포섭했다는 사람들이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록만 꼼꼼히 보면은 불법 구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 자체가 악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확인을 안 했다면은 엄청난 직무유기인 거고요. 확인을 하고서 넘어갔다면 그 공범인 거죠. 그 모든 수사관들이 그걸 판사에게 도장받기 위해서 그 판결문에 판사 이름 석자 쓰기 위해서 고문하는 겁니다. 그거 쓰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는 거고. 근데 판사가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6번 열린 공판 가운데 3차 공판에서 양승태 부장판사가 강희철 씨에게 혐의에 대해 잠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일본과 이북에 갔다 온 행적과 귀국한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경찰이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고 그대로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 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잠깐 그 법정 밖에 나간 사이에 판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나. 그래서 저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가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검사가 그 나간 시간은 대략 한 2분? 예. 근데 그 말이 그 밖에서도 이 스피커 통해 가지고 들리거든요. 우리 재소자들도 그런 거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대기실에서. 예, 그래서 검사도 아마 그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스피커로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달려 들어오죠. 그날도 방청석에는 강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는 수사관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법정 그 나갈 때마다 오늘은 자기가 아는 거는 안 했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딱 갖고 가지만은 법정에 딱 서는 순간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승태 재판장은 그런 중요한 질문을 왜 휴정 중에 물어본 것일까?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휴정했을 때 판사가 피고인한테 일종의 사적인 의견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 피고인들한테 휴정된 틈을 타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겠어요. 80년대 말쯤 가게 되면 자기들도 관행적으로 대충 얼렁뚱땅해서 넘기면 사법부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시기가 80년대 중반이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 담당 재판부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새삼스럽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용기는 없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재판장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결국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양승태 재판장은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자백의 핵심 증거들은 증거 가치가 부족했지만 양승태 재판장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무기징역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선고에 참여했던 판사들 중에서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만이 당시 공소 사실 자체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배석 판사가 아닌 재판장으로서 조작 간첩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시민사회의 반헌법 행위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희철 씨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양승태 부장판사로부터 간첩 혐의로 7년을 선고받은 오모 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4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만 읽어보면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조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어떤 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 물어볼 거 없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양승태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당할 겁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이 판결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금 젊은 판사들에게, 젊은 법조인들에게 이 판결의 내용을 한번 검토받을 자신이 있는가? 양 대법원장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 당시 후회하는 재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희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틀리게 재판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뭐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있지만 제가 지금 뭐 당장 기억하고 인식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 2011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으로서 과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대법원장에 이어서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당시의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혹시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사과해야 될 그런 뭐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뭐 표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 권리 구제는 재심 절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제 과거돼가지고 반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근데 정말로 반성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거든요. 반성한다면은 저는 이제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정말 진정한 그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조금이라도 저희 과거의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좀 치유해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받고 싶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